오늘은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인문연구소의 그 소장의 위치에서 여기에 오늘 좀 진행을 하게 된 함동균입니다. 문학평론가 함동균이고, 그리고 오늘 또 저하고 같이 진행을 좀 도와주실 선생님은 그 미쟁의 스승으로 이렇게 계시는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인사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이렇게 김누리 교수님을 뵙고 이렇게 중앙대에서 이렇게 말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하고 미지행 인큐베이팅 아직 되고 있는 학교지만 미지행이라는 두 학교가 좀 의미 있는 사회의 메시지를 작은 학교지만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좀 세상에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지난 첫 시간에 그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에 있는 그 현경 선생님을 모시고 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앙대에 와서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좀 진화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누리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찾아온 거죠. 대학에 대가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선생님께 좀 인사 말씀 좀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멋있는 대안적인 어떤 교육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있으니까 이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요. 아까 또 생일이라고 행복하다 그랬지만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까지는 수업을 이제 저희는 다 동영상으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줌 이걸 잘 못 써가지고 빈 강의실에서 여러 번 이래가면서 빈 강의실에서 막 지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화는 다른 질문하고는 다르게 보통 그 질문지를 선생님들에게 미리 드리고 검토를 하시는데, 김대리 선생님은 그러면 재미없다. 바로 즉석에서 와가지고 질문에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아주 이거 자체가 아주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선생님 그 인터뷰한 것들 여러 것을 또 봤고 이 책도 굉장히 감동 깊게 봤는데, 어, 한국 사회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진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관점 중에서 선생님이 그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에서 나온 네. 그 정상성의 병리성, 예, 병리적 상황이 정상적인 것으로 계속 유지된다. 결국 이런 말씀인데, 네. 코로나 우리가 지금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보시게 된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한국 사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국 사회 대단한 사회죠. 대단한 사회죠. 예. 그래서 새삼 우리 안에 이렇게 성숙한 시민이 숨어 있었구나, 이런 걸 일깨워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이 변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볼 때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컸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정서를 지배하고 있던 건 무력감이에요. 거대한 무력감에 좀 휩싸여 있었고, 저는 냉소주의는 아니에요. 냉소주의는 싫어해요. 그러나 무력감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도모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대단한 것이 성장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특히 대구 시민들이 아주 이게 절정일 때
코로나 이 신천지 때문에 막 그냥 확 올라간 적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국경 봉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동 통제도 제한도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동 거의 하지 않고 또 사재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패닉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서 놀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숙한 시민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큰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두 번째로 느낀 거예요. 그런 느낌은. 첫 번째 느낀 건 2016년 11월 26일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그날이 광화문에서 최대 인파가 모인 날이에요. 200만 이상. 아마 그날이 제가 그 날짜까지 기억한 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단일 집회로 최대 집회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집회는 지금까지 책에서 못 봤어. 그러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이제 제가 그런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우리한테 저런 기품 있는 얼굴들이 있었구나. 표정들이 너무 기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200만 전체가 나는 그렇게 봤어요. 세상에 우리 안에 저런 표정이 숨어 있었구나. 이 광장이 그런 표정을 우리에게 숨어있는 표정을 이렇게 드러내줬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베냐민이 요새 말하자면 굉장히 핫해요. 굉장히 아주 복잡한 사안을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잘 포착하는 그런 사상가인데 베냐민이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유토피아를 정의한 게 있는데 유토피아가 뭔지. 베냐민이 유토피아란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유토피아는 위기의 순간 섬광처럼 번쩍하는 기억 속에 있다. 이랬어요. 멋있는 말이긴 한데 나는 이게 뭔 소린지 이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11월 26일 날 그런 걸 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 바로 이게 유토피아구나.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 하나하나가 한 조각 기억을 들고 나온 거예요. 혹은 한 조각 기억이 그리로 나오게 한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 예? 번쩍하면서 그 기억이 거기 200만을 모이게 한 거죠. 그게 유토피아구나.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그런 유토피아가 소멸되진 않겠구나. 왜? 또 어린아이들 손잡고 다 나왔잖아, 부모들이. 그 애들 기억 속에 그 유토피아가 또 한 조각 기억으로 남아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주겠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번에 사실은 코로나를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한테 저런 저력, 저런 성숙함이 숨어 있었구나. 그런 걸 느껴서 이제 이러한 저력이라면 우리가 교육혁명 이런 거 못 이룰 것이 없겠다. 그런 좀 위로를 좀 느꼈어요. 네. 촛불 시위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가 모여졌고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 한국의 좀 시민사회라든가 정치 사회에 펼쳐진 듯 했지만 사실상 이 코로나 상황 이전의 한국 사회를 바로 몇 달 전을 들여다보면 그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정부가 한 만 3년 동안에 초기에 어떤 그 에너지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가 그 어떤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거의 내전 상황에 가까운 형태로 사실 분열돼 있었던 게 몇 달 동안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사실 그 몇 달 동안 굉장히 컸어요. 총선 전까지. 그런 그 촛불에 대한 기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이전에 그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대화에 거의 불가능 상태와 같은 내전적인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라고 좀 이해를 하십니까 인문학자로서?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보내라 그럴까? 이거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탄생시킨 촛불 정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촛불 혁명 정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3년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 그 당시 그러면 과연 촛불이 요구했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촛불이 요구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문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엄의 문제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 그렇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최순실 박근혜라고 하는 이 라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부패와 국정농단.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구호도 있었지만 그 나라다운 나라의 내용은 뭐예요?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민들을 존중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정의로울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이 촛불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 두 가지, 인간 존엄,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이것을 어느 정도 구현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그렇게 개혁한 것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한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위 이제 공정이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잖아요. 저는 그 공정이란 가치를 내세운 것이 이 정부의 지금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결국은 조국 사태로 막 서로 뭐 다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공정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 문제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공정이라는 건 양날의 칼이에요. 불공정과 그 다음에 특권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칼임에 분명하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 공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린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쟤들이랑 나랑 어떻게 같아? 쟤들은 안 돼. 에? 난 젊은 아이들이 쓴 그런 책들 분석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거 보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까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너무 끔찍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양날의 칼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 즉 특권이라든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긍정적인 칼, 또 오히려 차별이나 불평등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이런 부정적인 칼, 이 두 가지가 공정 안에 양날로 있으면 그중에 과연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칼로 쓰이는지 부정적인 칼로 쓰이는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칼로 더 많이 쓰인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정당화되는 이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이 정부가 내놓은 그 교육과 관련해서 내놓은 정시를 뭐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상당 부분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그래도 힘겹게 이루어놓은 그런 진전된 합의를 오히려 뭉개고 퇴행시키는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슨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금 정시 확대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뜩이나 이 살인적인 경쟁을 더 부추기는, 오히려 더 부추겨서 사실은 한국 사회를 오히려 이 경쟁 지옥을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교육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개악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좀 비판을 해서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촛불 정신과 관련해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촛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 존엄,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수준은 지금 공정 정도, 말하자면 공정은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데 하위 개념이지. 그것을 이루는 하위 개념 정도인데, 그 공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로 지금 잘못 쓰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비판해서. 예. 뭐 그 말씀은 결국은 한국의 그 진보 보수 개념이 있지만 되게 그 허구적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 진화된 진정한 어떤 진화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뭐 공정하기만 하면은 그 경쟁 안에서 1등이 되는 거가 뭐가 문제냐라는, 근데 이미 기울어진 어떤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건 상당히 그 보수적인 면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에, 많다, 그런 지점들을 아마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얻었지만, 아니 우리가 그 원하는 사회가 진정으로 그 정의로운 진화된 어떤 공화주의 사회지, 결국 뭐 문재인 정부의 180석 얻는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의 목표란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상위의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있고, 뭐 시민사회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한편에는 반대로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어, 너무나 이 오랜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그 한국 전쟁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냉전의 경험의 세례를 받고, 그 산업화와 또 냉전주의적인 그런 몸으로 이 이렇게 젖어 있는 세대와 사람들이 또 한국 사회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의 에, 오히려 뭐 이렇게 더 진보라든가 진짜 뭐 그 더 진화된, 공정보다 더 진화된 어떤 그런 사회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처럼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이 정부를 만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지지하는 분들의 볼 때는 무슨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그게 실체화된 어떤 악이라기보다는 광장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평범한 시민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그러니까 더 진화된 어떤 체제를 우리가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어떤 이런 체제 자체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시민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러나 사회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분들, 그런 어떤 세대, 계층,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 어떤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 어렵네. 좀 드셔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이념에서의 차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국 정치는 지역의 문제라는 게 또 이게 일종의 거대한 장애물처럼 정상적인 민주주의 못하게 하고, 세대 문제가 있고 또 성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잘 해놨고 또 그 과정에서 정권 교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는 국민들 수준에서는 다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정권 바꿨으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사회를 바꿔봐,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이 정치 체제 안에서는 이걸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알터너티브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180석이라고 하는 이건 뭐 해방 이후 최대 의석을 얻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큰 부담, 책임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요번에 이 의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정말 질적으로 변혁하지 못하면 이 세대 또 이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커졌다. 그건 이제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의 의지 혹은 대통령의 의지, 국회의원의 의지 그것으로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걸 근데 사람들이 잘 인식을 오히려 못 하고 있죠.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인식은 못하는데 체험하고 있는 거죠. 헬조선이란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치민주화도 이루어 놓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부유한 나라가 된 거죠. 30, 50 클럽에도 들어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고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는 다 좋다고 하고 또 뭐 밖을 봐도 이렇게 그냥 화려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데 각 개인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빈곤하고 힘들고 너무 삶 자체가 지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미래를 이렇게 설계할 수가 없는 수준의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 대학원생들 여학생들이랑 몇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5명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안 낳겠다 그러면 그냥 조금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전원이 안 낳겠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한 가지예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젊은 세대가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적한 대로 더 큰 문제는 어쩌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한다는데 그것은 거기에 이제 작동하는 것은 거대한 기만의 언어들이죠. 거대한 기만의 언어들. 말하자면 현상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면 일단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문제도 저는 비유하자면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 있고 또 한쪽엔 진보 정당이 있어서 서로 막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정권 교체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소위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구죠. 그리고 이 집단이 자꾸 보수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보수라는 건 나쁜 가치가 아니거든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보수가 좋은 사회의 토대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수구가 보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사회적 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게 독일의 보수 정당이에요. 가장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체보다 개인의 권리 같은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리는 게 사실은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시원적인 공동체로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 거고 보수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나 전통을 중시하는 거고
문화를 중시하는 거고 이런 게 보수의 가치잖아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보수의 가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보수라는 건 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들의 행태를. 공동체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막 공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민족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굉장히 민족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심지어 친일 과거를 가진 자들이 대다수고, 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중시하기는커녕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고 왜곡하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보수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치가 너무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닌데 사실은 진짜 보수주의자는 누구예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보수주의자죠. 민족을 중시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보수의 가치는 어느 사회에서나 좋은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걸 부정하는 자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제 식으로 표현하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그 자리에 터잡고 앉아가지고 보수를 참칭하는 그런 수구들이 지금 한국에선 보수라는 개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왜곡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지금 완전히 왜곡된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려면 지금처럼 오랜 설명을 해야 돼. 한 30분 전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정도가 지금 말한 보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대체로 보수인데 진보인 척하고 지금 있는 거죠. 진보하면 또 진보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부정은 또 안 해. 에? 너희 진보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니야 이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진보 프레임 안에는 있고 싶은 거예요. 진보라고 불리는 건 싫어. 잘못하면 보수가 한국 사회는 더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불리는 건 싫은데 진보 프레임은 타고 앉고 싶어 해요. 그런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정치 질서는 수구와 보수가 사실상 선거제, 승자 독식, 단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거구제를 서로 말하자면 이용해서 이 둘이 70년 동안 과두 지배해온 체제예요. 과두 지배란 말을 정치학에서는 올리가르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치 지형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확한 한국을 이해하는 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체제가 강화됐죠. 강화돼서 그것을 깨고자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이 수구들이 지배하는 질서에 대해서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보수가 도전하는 그런 구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은 기만적인 언어예요. 한국에서는 이 수구들과 보수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 거대한 정치 기득권 세력과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혁 세력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교육은 교육이고 정치는 정치고 따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공적 성격을 띤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도 저희가 하게 된 건데요. 그 지금 하셨던 말씀은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뭐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세대의 완전히 정치 독점 거의 뭐 책에 쓰셨지만 40세 이의 정치인도 없는 나라고 또 진보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젊은 세대의 표에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신진 정치 세대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을 정치 주체로 만들 거의 그 의지가 사실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지금 공감이 좀 되는 말씀인데 그 이 지점에서 우리 그 김보람 선생님이 새로운 그 정치학교 미쟁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사회 디자인 학교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이 그림 안에 새로운 정치학교에 대한 구상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또 나우리 이런 활동도 하시니까 또 같은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혜 선생님 좀. 네, 너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깊이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교육과 이제 정치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것을 이제 교육을 그러면 개혁하겠다, 또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기득권 세력과 이제 개혁 세력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개혁을 교육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 개혁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교육계 안에서 그리고 정치계에 속해서 그런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의 그 혁신 교육을 하겠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어쨌든 그런 그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교사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 가장 그 사교육의 가장 그 최첨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 또한 그 정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치가가 되는 과정 자체가 가장 기득권적인. 네, 가장 그 뭔가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이렇게 뭐 몇백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시험을 치고 또 뭐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하지만, 근데 정치가가 되려고 했을 때는 줄을 잘 서면 되는 뭐 그런 가장 내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주체가 되려고 할 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퇴행적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이거를 그럼 어떤 지점에서 이것이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치 혁신 그 플랫폼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주체로 서고 또 그 주체들을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저희가 그 개혁 세력의 정말 그 끊임없는 투쟁인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조언이나 아니면 그 앞으로의 좀 방향성 그런 부분에 대해 과정에서의 그런 방향성을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존경스럽고, 예, 제가 뭘 도와줄 게 있으면 벽돌이라도 하나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무언가가 된다는 것, 그 되는 과정 자체가 반개혁주의자로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정이 항상 그런 역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거대한 무력감 같은데 좀 오래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이런 구조를 보면서 이 사회가 도대체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선거를 하고 뭘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이 기득권 구조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결국은 인간이 한 사회를 질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말하자면 한 세기 동안에 지난 한 세기 동안의 큰 특징은 뭐예요? 혁명이 없었던 세기예요. 혁명. 인류 역사라는 건 계속 혁명의 시대였는데 지난 한 세기 거의 거대한 류의 혁명들이 없었어요. 국가 단위의 작은 혁명들은 조금 있었지만 큰 혁명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왜 그렇겠어요? 다시 말하면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기술 합리성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데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배가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교육이 이제 거기 들어가겠죠. 더 이상 저항 의지 자체를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나는 이런 사회가 변혁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상당한, 아까 말씀으로 하면 거대한 무력감 같은 걸 줬는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한 질적 변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 그런 시대에 코로나가 그래서 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건 재난혁명, 인간의 사회적 혁명이 안 되니까, 인간에 의한 사회혁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혁명,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자연과의 대결 속에서 나오게 되는 생태적 재난이라는 게, 이런
변화를 강제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가 혹시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코로나는 지금 어떠한 사회 변혁 세력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생활 방식의 전환, 생활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형태의 그런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 사회가 어디에서도 연대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이건 사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수 자본주의가 완전히 횡행하는 정글이죠. 이걸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태 위기가 우리에게 준 조건은 이제는 각자 도생이 불가능한 사회로 만든 거예요. 에?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교훈이 어디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 야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나의 성격으로 내면화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로 떠들면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어?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야수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몇 명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코로나가 떠드니까 지금 귀를 기울이잖아. 어? 코로나가 떠드니까 이건 뭐야? 저 타자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행복이 불가능하구나. 각자 도생, 이건 거짓말이었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공동체의 변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존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할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장악력이 커졌다. 거기에는 기술 합리성 같은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 못한 이 생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게 인간의 사고를 바꾸게 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꿈꾸게 했다.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잘하면 상당히 새로운 어떤 운동으로서 탄력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고 또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진정한 대학 인문학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거의 뭐 근데 대재난이 이런 방식이 일어날 때는 그것에 대한 여러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환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어떤 시대에는 뭐 현대에선 과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지만 뭐 과학자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학에 이렇게 많은 물적 토대와 많은 연구자들, 교수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현상 분석이나 의미 있는 가치 지향적 가이드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국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대학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어떤 인문학적 운동이나 방향이나 제도의 변화 같은 것이 그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없었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학, 인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예. 저는 이제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대학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100% 동의해요. 어느 나라에서나 대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 독일은 뭐 아주 대표적인데 대학이라는 곳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발판이었고 어디서나 토대였고
이런데 한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민주주의의 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 근원이 대학의 죽음에 있어요. 한국 대학은 죽었어요.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건물 몇 개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예? 대학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대학의 죽음에 대해서. 일단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 근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훔볼트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해요. 훔볼트는 대학을 뭐라고 했냐 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학문 공동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 훔볼트 벌써 이러면 아주 옛날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68혁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68혁명이라는 건 굉장히 급진적인 급진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혁명이었어요. Radical Democracy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의 모든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급진적인 혁명이었는데 이 68세대가 훔볼트는 전복시키지 않았어요. 훔볼트의 정신은 따라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건 뭐겠어요? 훔볼트의 정신 속에는 이미 상당히 미래를 선취하고 있는 진보성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훔볼트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훔볼트는 대학이란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 게 68혁명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것을 그대로 구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훔볼트는 대학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이라는 곳은 미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불평등과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은 미래 유토피아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쫙 대학의 이성의 빛이 쫙 퍼져나가서 정의로운 사회, 이성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사회 변혁의 모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요 정신. 요 정신을 68세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 안에서 68세대가 원하는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실행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대학에서 확실하게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가버넌스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조직 운영. 이게 민주적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꿈꾸지 말고 여기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는 68년, 69년부터 그걸 실현한 거예요. 그걸 3분할 원리라 그래요. 3분할 원리. 그래서 대학의 주체는 셋이니까. 누구겠어요? 셋이? 교수,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겠어요? 교수, 학생으로만 된 건 아니잖아. 그 중간쯤을 예,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직은 아니에요. 행정을 하는 분들은 독일에서는 행정 노조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글로 들어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훔볼트가 학문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학문과 관련된 3주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 번째를 독일 말로는 Wissenschaftlicher Mittelbau라 그래요. 학문 중간층. 그게 이제 둘을 교수 학생을 매개해 주는 중간층이 있죠. 그게 누구겠어요? 조교 강사. 조교 강사를 또 한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이 3주체가 3분의 1씩 정확하게 그걸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권한을 정확하게 3분의 1씩.
그래서 모든 대학 운영의 일들은 정확하게 3분의 1씩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자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총장 뽑는 것도 똑같죠. 총장도 이러한 방식으로 뽑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베를린 대학이에요. 자유 베를린 대학. 거기서 69년에 첫 총장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조교 대표가 된 거죠. 29 먹은 사회연구소 석사 조교 롤프 크라이비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총장이 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됐어요. 60대 40으로 교수 대표를 이겼어요. 조교 대표가. 그리고 4년 후에 또 했죠. 또 이겼어요. 그래서 8년을 해요. 이 롤프가. 이런 게 말하자면 이런 게 진짜 민주주의를 한 거죠. 대학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방식이 독일의 다른 영역, 기업이라든가, 그죠? 또 다른 사회 조직 이런 데도 이런 방식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도 똑같이 한 거죠. 기업은 두 주체잖아요. 누구예요? 사용자와 노동자, 그죠? 주주와 노동자. 그러니까 주주 대표, 노동자 대표가 똑같이 50%씩 똑같이 한 거예요. 이 대학의 방식이 쫙 사회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독일은 노사 공동 결정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할 때 50%씩 해요, 독일은. 노조 대표 50%, 기업 대표, 주주 대표 50%. 이것이 이제 대학의 정신이 사회로 넘어간 거죠. 첫 번째,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독일에선 68년 이후에 대학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데모가 누구 데모였겠어요, 여러분? 데모가 누가 데모했겠어요? 네, 교수 데모예요, 교수 데모. 거의 대부분이 교수 데모. 교수들이 계속 데모를 했어요. 70년대 초에 제일 많이 한 게 교수 데모예요. 교수들은 이거는 안 된다고 저항한 거예요, 교수들이. 뭐라고 저항했겠어요? 좋다, 3분의 1 이건 좋아. 그런데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 영역이기 때문에 학문의 전문성이라는 것,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과 관련된 영역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수 과반을 다오. 합리적인 항의예요, 사실은. 합리적인 항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 뽑을 때 학생들이 인기 투표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엔 학문적 전문성이 사실 고려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3년에 헌법재판소가 열려요. 그거로 헌법 소원을 내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래서 교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영역, 교수를 뽑는다거나 뭐 연구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영역에 한해서는 교수의 그런 과반을 인정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학 운영에 관해서는 3분의 1씩 권한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이 뭐예요? 대학은 권력 비판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학은 권력 비판의 중심이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대학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대학은 왜 존재해요? 대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에 있는 거예요, 진리. 대학은 진리 추구를 하는 곳이죠. 대학이 무슨 돈 벌려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리기관이 아니에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고. 그게 대학이에요. 그런데 대학 밖에 있는 세계는, 거긴 권력의 세계예요. 권력은 뭘 추구해요? 권력은 특수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권력은, 말하자면 학문과 권력은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연히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권력이라는 것은 특수성을 추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서란 말이 나온 거예요. 프로페서란 말도. 프로가 앞에서, 페서란 건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말한다.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겠어요? 권력이죠. 권력 앞에서 말하는 놈, 이런 뜻이죠. 교수라는 게 권력 앞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권력 앞에서 말하면 권력이 들어요? 야, 너 앵기는 거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테뉴어가 생긴 거예요. 권력 앞에서 진리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걔들은 보호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수는 보호해야 된다고 사회적 합의를 한 게 테뉴어예요. 정년보장.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정년보장은 뭐예요?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수들을 일종의 소시민으로 만들었어요. 예?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일정한 진실이 있어요. 예? 사실은 철밥통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권력 앞에서 대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 비판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말한 권력 비판의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것이 대학의 두 번째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된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그것이 뭐겠어요? 대학 내에서는 그것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잣집 아이들은 대학에 와서 공부만 하고,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는 없어요. 그러나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70년도부터 바펙이라는 이름의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68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대학이란 건 사회적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곳인데, 이건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돈 지갑에 따라서 어떤 놈은 공부만 하는데 어떤 놈은 공부를 못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겠어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혜받는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슈투디엔 호노라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슈투디엔이란 건 연구란 뜻이에요. 스타디. 호노라라는 건 보수예요. 우리가 하는 연구,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노동이다. 사회적 노동.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 연구에 대한 보수로서 생활비를 다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 보수라 그래요. 그래서 걔들은 그때부터 연구 보수로 학생들, 우리는 연구 보수로 받는 거야. 우린 시혜 받는 거 아니야. 국가가 우리한테 시혜 베풀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린 연구 보수를 받는 것이요. 이러면서 그걸 받았어요.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68 이후에 독일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하면 뭐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전면적으로 구현된 곳. 두 번째는 뭐예요? 권력 비판의 중심.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 대학이었고, 이 독일 대학의 정신이 쫙 퍼진 거예요. 노동계로 쫙 퍼져서 노사 공동결정제, 노동자도 50% 권한, 이런 식으로 퍼진 거죠. 그 다음에 학교로 쫙 퍼져서 이 대학생들이 어딜 가요? 얘들이 쫙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겠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여러분? 학교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로 쫙 간 거예요. 제일 많이 간 게 학교예요. 그 당시. 학교와 언론사. 언론사들을 완전히 이 68세대, 이 정신을 가진 아이들이 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사회를 바꾼 거예요. 학교는 미래를 바꾼 거죠. 미래의 아이들. 독일의 미래를 바꾼 거고, 언론사는 독일의 현재를 바꾼 거죠. 비유를 하자면 지금 있는 독일인들을 바꾸는 거고, 학교는 미래의 독일인들을 키운 거죠. 이러면서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이 새로운 독일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걸 한국에 적용해 보세요. 한국은 대학이라는 곳이 한국 사회의 악패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에요. 민주주의 어때요? 민주주의. 중앙대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에? 두산이라는 재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도 이걸 투표를 했어요. 총장을 직선으로 뽑았다고.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뭔지 알아요? 총장 직선제 폐지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를 장악하는 게 이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하고, 임명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요. 너 2년 해, 너 4년 해, 너 몇 년.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난 정말 경악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최고 교육기관인데, 그런 교육기관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재벌이란 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건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립대학이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민주주의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초등학교만도 못해요. 초등학교 반장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반장도 직선제로 뽑잖아요. 대학 총장, 소위 지성의 산실이라는 곳에서 대학 총장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재벌의 졸개를 뽑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학이 지금 권력 비판의 중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재벌 권력의 완전히 하수인이에요. 재벌 권력을 위한 인재를, 소위 인재라고 하죠. 재벌 권력이 원하는 그런 인적 자원을 여기서 길러주고 재벌 권력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재벌 권력이 원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다 대학 선생들이 담론으로 만들어요. 네? 완전히 재벌 권력의 하수인들. 이것이 지금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이것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학이에요. 대학이 권력 비판하기는커녕 대학이 권력의 가장 아주 노예적인 하수인이 돼버린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칼럼으로도. 이것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정의 어때요? 대학이 어떤 곳이에요? 대학에 지금 보세요. 강사와 교수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10배 차이 나요. 10배. 에? 저는 10배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다른 곳에 비정규직 노조 거기 가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 어디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10배 차이 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에? 또 대학 안에서 보세요. 여기 우리 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보세요. 에?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선생질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학이에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독일 사례를 들었죠. 독일에서 그 세 가지. 가장 민주적인 것. 또 가장 예리하게 권력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정의가 가장 확실하게 구현된 곳이 대학이면 이 대학의 모델이 사회를 쫙 퍼져서 독일 사회 그렇게 만들었다. 한국은 대학이란 곳이 최악의 최악의 민주주의, 최악의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 아까? 권력 비판 전혀 하지 않고 권력의 하수인이 돼버리고 세 번째가 사회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 한국 대학이고 그래서 지난 한국 사회의 20, 30년 이 기간이라는 게 그 이전에 대학이 해왔던 요 세 가지 역할. 일정하게 지금 한국에서도 대학은 가장 중요한 정치 공론장으로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권력과 싸우고 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사회 정의를 최소한 꿈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이 대학이었어요. 과거에는 기득권들이 특히 한국 사회의 그런 파시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야당이나 노조가 아니에요. 대학이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시기 70년대 80년대 그랬어요. 박정희 전두환이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야당이 아니에요. 대학이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 야당 저건 컨트롤 가능해. 노조 컨트롤 가능해. 그러나 대학 저건 어렵다. 그러니까 대학을 조직적으로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완전히 취업학원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취업학원으로. 그러면서 한국 대학이 지금은 완전히 자본의 그야말로 주구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거기 관련해서 책 여러 번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못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대학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말 개혁 정부라면 대학 개혁, 그 다음에 교육 개혁이라는 걸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제 180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학 개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부 입시 문제로 다 환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사회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런 자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정치를 오로지 권력의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말 국민들에게는 아주 악몽이죠. 그런 식으로 가면.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그 대학을 입시 학원으로 이렇게 취업 학원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면서 대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학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대학도 그렇고 그 지방 정부 지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그 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로서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정부는 아직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결국 어쨌든 그 예산을 쥐고 대학의 그런 예산 또 지자체의 그런 예산의 그런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말 잘 듣는 대학, 말 잘 듣는 지자체에 그것을 이제 주면서 거의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명 한 명의 그런 또 뭐 교수나 또 그런 뭐 하나하나의 그런 대학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구조적인 그래서 그 평가 같은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예산을 따오는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평가 방식과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지자체 평가나 이제 그런 대학 평가로 가면서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그런 더 오히려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컨트롤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좀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이 대학이라는 데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무력하고 정말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지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완전 취업 학원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부터. 정말 대학의 죽음이라는 걸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일단 분위기로 느낀다고요. 학생들이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기능적인 거, 영어 매춤, 뭐 매춤, 그런 걸 무슨 대학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대학을 평가하는데 취업률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이건 정말 외국에 나가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창피해서. 정말로. 어느 나라에서 대학을 취업률 가지고 평가를 해요. 취업률 가지고. 예? 그 여담인데 몇 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뭐 세계 대학 총장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의 어떤 사립 대학이 총장이 참여해가지고 대학의 비전을 돌아가면서 5분씩 얘기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한국의 대학 총장이 그 취업률과 그 얘기를 내세워가지고 취업률하고 그 고시 고시통과 그거를 그 황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의 차원이 아니라 자본이 대학을 어느 정도 장악해 가는가. 자본이 원하는 모양으로 대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의 장악이에요. 자본의. 그래서 자본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악을 하는데요. 지금 성균관 때처럼 삼성이 그냥 가서 돈 주고 마치 구매하듯이 딱 이렇게 하고, 중앙대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대학을 장악해 오는 방식,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학 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중앙일보 이런 이제 이런 데서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 이것은 대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 지표는 수로 이루어진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대학이 무엇이냐라고 평가를 하는데, 얘들은 뭐 국제화 몇 프로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면 뭐 몇 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는 영어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정말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대학 본부 뭐 정말 생각 없어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뜻하는 건 뭐예요? 이건희가 보는 대학이죠. 지금 이재용인가요? 이건희가 지금 아프죠. 이재용이 보는 대학이죠. 이재용이 보는 바람직한 대학의 기준 걔들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이데올로기에 따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몇십 년 하니까 완전히 대학이 그렇게 됐어요. 쟤들이 원하는 대로 재벌, 자본이 원하는 대로 대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걸 따라가는 한국 대학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누가 알까 봐. 어? 그게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형성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가진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한국 대학보다 사립대학 비중이 더 높은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87%예요. 네, 87%. 13%만 국립대학이고 87%가 사립대학이에요. 지금 미국이 우리는 사립대학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미국도 거의 2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린 87%예요. 사립대학이. 독일은 1%인가 2%예요. 사실상. 네? 그 대학이라는 게, 사립대학이라는 게 98%가 국립대학인 거예요.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회 평등을 위해서 제공해야 될 사회제 공공재인 거죠. 우리처럼 돈 내고 사?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게다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지금 미국의 옥스퍼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게 거의 사립대학의 순위고 이것은 그대로 사실은 등록금 순위예요. 등록금이 비싼 순위 그대로 1, 2, 3, 4등이에요. 걔들이 무지하게 비싸잖아. 6만 불 내외니까 엄청 비싸. 우리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그러나 거긴 주립대학이나 공영대학들은 굉장히 싸잖아요. 거의 공짜잖아요. 그 주립대학은 그 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조금만 돈 내면 다 듣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무상교육으로 가는 정도까지 돼 있다고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 한국이 1위예요. 작년엔가 통계 나왔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사립대학 체제 속에 한국 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대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대학 정책도 없고 학문 정책도 없어요. 학문 정책도. 이 대한민국 학문 정책. 우리 학문이 어디로 갈지 그런 거 없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유일한 정책은 입시 정책이에요. 입시 정책 오로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입시 정책 플러스 요즘은 산업 정책이죠. 그렇죠. 일종의 산학 연계해서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치할까 이런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독일 대학의 그런 민주성,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정치성, 그다음에 사회정의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학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난번에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지금 보수와 진보가 막 경쟁하는 이런 거짓말이다. 완전히 수구와 보수가 지금 손잡고 가고 있다. 이 사례를 내가 뭘 들면 쉬울까 해서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했죠. 미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들어가서 당내 경선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 선거 당내 경선에서 나온 공약들 보세요. 공약들. 미국은 사실은 보수 양당제잖아요. 미국은 보수 양당제인데 보수당들끼리 민주당에 지난번에 워렌이 낸 그 공약을 보니까 뭐예요? 대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대학생 부채 탕감. 대학생들이 엄청 부채가 많은 거예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전부 빚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도 대부분. 그다음에 무상 보육. 그다음에 부유세 도입. 이 네 가지가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그 워렌이라는 여성이 있잖아요. 샌더스도 거의 비슷해요. 미국은 어쨌든 그런 정책이 지금 나와서 공약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요번 총선 때 그런 공약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보수와 진보래문. 우리 그런 공약 본 적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거기는 보수 정당끼리도 그 정도의 공약을 들고 나오는데 한국에 무슨 진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보예요? 그 정도로 한국 정치 지형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거의 야만적인 수준의 보수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너무나 통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을 좀 제가 평소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상부 구조라고 할까? 어떤 그 정부라든가 대학의 운영자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 대학이 망가지고 교육이 망가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개개인들이 전부 다 자신을 하나의 기업가 주체처럼 사고하고 있고 푸코가 그 신자유주의라는 건 기업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된 어떤 존재로서 사고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이것은 지금 어떤 그 대학을 운영하는 어떤 대학 당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학생들조차도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품화된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그 동원되고 또 팔려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까 그 노조 그 대학의 그 동수 비율로 이루어진 그 협의체 민주주의 구조가 사회로 퍼져 나가서 노조 안에서도 그 권리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국에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민주화의 민주주의를 좀 고민하지만 사실상 그 젊은 세대조차도 꼭 나이 먹은 세대만 게 아니라 젊은 세대조차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개인의 권리 의식은 굉장히 팽팽하게 생각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 세대처럼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또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노조가 왜 의미를 갖느냐 그 어떤 그 계급의 하나의 정의의 실현이 사회 정의를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어떤 심벌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큰 어떤 회사의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차별과 차이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체제를 노조가 날아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대학의 민주주의니 어떤 조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할 때 그 어려움과 지금 난처함이란 부분이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요. 그거 좀 맞아요.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시차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변화의 시차라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게 민주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민주화의 내용적 실체가 뭔지 이런 많은 회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저는 계속 요즘에 고민하는 건 언어가 중요하다. 이 현상을 언어로 우리가 결국은 포착해서 규정을 하는데 그걸 언어로 포착하는 것을 대부분 Definitionsmac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독일 말로는. 말하자면 Definitions power. 결국은 정의 권력. 정의하는 자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한국 사회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전제인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거의 이제 굳혔어요, 사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파시즘 사회, 군사 독재 사회에서 민주화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민주화가 안 돼. 여기 이 대학에 뭐가 민주화됐어요? 이 대학에 뭐가 민주화가 돼?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시대보다 더해요. 이 대학의 독재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뭐가 민주화됐죠?
180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실체적인 민주화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허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게 민주주의랑 뭐가 관계가 있죠? 제 식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제가 이제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그 광화문에서 막 박근혜 타도 민주주의하고 막 외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비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완전히 애들 막 쥐잡듯이 하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막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서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장 민주주의랑 일상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괴리돼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대통령 하나 잘못한 대통령을 내려앉히고 탄핵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앉혀 그래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물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민주주의의 실체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독재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사회로 넘어왔다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란 말이 너무나 허구적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군사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회의 성격을 잘 잡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굳히게 된 거는 최근에 몇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건 한국 사회는 이거 완전 파시즘 사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소위 민주화 30년 됐다고 하는데도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씀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2년,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이고 180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민주 세력에게. 저는 민주 개혁 세력에서 개혁이란 말은 붙이면 안 된다고 봐요. 민주 세력인 건 맞아요. 계속 독재와 싸웠으니까. 근데 개혁을 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뭘 개혁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개혁이라고 붙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민주 세력이 180석을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죠. 국민들이. 근데 지금 이 체제 하에서 반드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선생님들이 나서서. 그게 뭐겠어요? 선생님들의 기본권이에요. 선생님들의 정치적 기본권. 이걸 박탈당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선생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서 ABC죠. ABC. 가장 중요한. 심지어 민주시민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것은. 민주시민은 정치활동을 해야 되고 또 정당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교사들은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에? 전 세계 156개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사들만 무슨 특별히 모자라요? 특별히 무슨 미성숙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미 과거에 군사 파쇼 시대부터 그렇게 묶어놨죠. 교사들을. 활동 못하게. 자, 이제 군사 파쇼 지웠어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체를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다가 학생들이 조금 정치화되면 이런 식으로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예요? 군사 파시스트들의 논리예요. 사실은 그들이 교실을 정치화했거든요. 정치화 정도가 아니죠. 군사 훈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군복 입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세대랑 어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내내 군복 입고 있었어요. 교련복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운동장이 완전히 군사 훈련장이에요. 에? 그러고 다녔다고 학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됐겠어요? 에? 우리 아는 사실은 내적인 파시스트들이지. 우리 세대 전체가. 에? 그게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내적 파시즘을 성찰해야 돼요. 내 안에 어느 정도 파시즘이 남아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둔 것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 이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이것은 후기
파시즘의 현상이다. 포스트 파시즘 현상이다. 이것은 파시즘이 말하자면 외적 형식으로는 사라졌지만 파시즘의 잔재가 남아서 그게 제도로서 의식으로서 혹은 아비투스로서 하나의 태도로서 각인되어서 일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작용하고. 그게 후기 파시즘 사회죠. 규정을 하자면. 그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것,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리, 근대사회에서 그게 뭐겠어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확 넘어온 거고, 영국은 이게 권리청원, 권리장전, 명예혁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와요. 영국은. 근데 이 단계적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뭐예요? 상승하는 시민 계급이 정치 권력을 확장해 오는 과정이에요. 이걸 주로 돈 가지고 했잖아요. 영국은 재산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을 확장해 줬잖아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권리였던 거예요.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권리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교사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녹색당이에요. 여러분 녹색당 아시죠? 녹색당은 지금 어떤 정당이에요? 가장 핫한 정당이죠. 그야말로.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2등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는 건 다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만 잘 합의가 안 돼 있어. 거의 전 세계가 다 합의되어 있어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건 거의 상식화된 이야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이것도 거의 상식화된 이야기예요. 지금의 발전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로 간다는 것. 이거 상식화된 이야기라고요.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녹색당 아니에요. 녹색당. 이게 독일 녹색당이 이제 70년대 바로 생겨나면서 이런 새로운 그야말로 저는 이걸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문명사라는 게 항상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건데 이 녹색당 애들이 딱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발전을 확실하게 저지할게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패러다임을 전복시킨 거죠. 그런 정당이 나왔을 때 다 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얘들이 지금 세계를 바꾸잖아요. 이 녹색당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녹색당의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교사들이. 특히 여교사들. 독일의 교사들 중에 여교사들이 중심이에요. 교사라고 하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집단이고 지식인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집단이고 역량이 있는 예견의 역량이 있는 집단이고 어느 사회에서나 교사는 모랄, 도덕성을 요구받는 집단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갖추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사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사회에 있는 여러 집단 중에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런 집단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해놓고 너희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그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 활동을 못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활동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당연히 교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야만적인 교실 이걸 개혁한 일부터 시작해야죠. 교사들이.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죠.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경쟁교육 이건 아이들 죽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맨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교사죠.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교육혁명의 제일 중요한 주체다. 그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러한 말하자면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은 완전히 정치적인 미숙아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이 누구냐? 젊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걸 성찰해보면 답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한국 교육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게 독일 녹색당이 외치고 그리고 또 한국 녹색당도 외쳤지만 그런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도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도 맞아요. 좀 그걸로 돌아서 말하면 하지만 이제 그 코로나가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거를 다 직시하고 맞아요. 국가의 경계 좋은 국가의 말씀이다. 우리는 서로가 다 서로의 환경이다. 환경. 너무 좋은 말이네. 이거 이제 국가도 이제 국가의 경계에 갇혀서는 전혀 이제 옆에 이웃 나라 또 우리 또 서로의 환경이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생활 양식과 또 많은 그런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면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재난 혁명이라는 그런 그 말 말을 괜찮아요? 네, 오늘 아침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규정을 하려 지금 재난 유토피아, 네. 재난 자본주의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재난 혁명이란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사회혁명과 좀 대비해서. 사회혁명이 지금 부재한 시대니까 재난이 혁명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지. 그런 면에서 그 울리 백이 얘기했던 좀 그 해방적 파국이라는 여기랑도 좀 이제 좀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거고 유토피아랑 통하는 네 거기에서 그런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노동의 방식이나 좀 다른 배움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찾아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그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이게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쳤을 때 정말 아무런 그 보호 장치, 안전 장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코로나가 터져도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이 영위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 않은 그래도 비대면 노동을 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코로나 이전과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 정의와 또 그런 격차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쨌든 그런 거를 더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작용도 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좀 어떻게 더 그런 이 재난이라는 문제와 또 우리의 그런 노동이나 삶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나 너무 공기처럼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우리가 못 느꼈던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이번 코로나가 알려줬다. 그 첫 번째가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요. 한국은 완전히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어. 우리 욕망의 대상인데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미 한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담론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건 이상하네 뭔가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지난번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미국은 거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다 이건 완전히 제3세계보다도 더하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나라니까 이건 뭐 너무나 끔찍한 미국이란 사회가 저런 사회에서 그때 한번 우리한테 알려줬죠. 요번에 또다시 보여주는 거죠. 미국 사회가 이런 사회니까요. 사실상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 구성체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인간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사회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제 한국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한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성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공산주의를 이긴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는 이건 정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여전히.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49년에 이제 총선거를 하거든요. 독일도
첫 재헌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때 지금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총리 있죠? 그 정당이 보수당이잖아요. 기독교 민주당. 그 정당의 선거 첫 번째 내세운 공약이 뭔지 알아요? 플란베르샤프트예요. 플란베르샤프트. 계획경제. 계획경. 보수당. 그것도 3인당이 그렇게 플란베르샤프트 하면 이해라도 가죠. 보수당에서도 계획경제였어요. 보수당에서도. 왜?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보수당에서도 상식이에요. 보수당에서도. 예? 그래서 사실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시즘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파시즘이 깨지고 난 이후에 보수당조차도 계획경제를 첫 번째 선거 구호로 가지고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의회에 99%가 앉아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체제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건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업과 불평등이죠. 또 거기에 따른 불안과 빈곤 문제죠. 이 네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지금 벌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의외로 완전히 뭐 장악 정도가 아니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상황인데 그런 야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조금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생태 문제.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인간을 그렇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이건 이제 보통 자전거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본주의란 건 이게 계획이나 통제가 되질 않잖아요. 무조건 생산해야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결함이에요. 쓰는 순간 넘어져 버리거든, 자전거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무한히 생산한다는 것은 무한히 자연을 파괴한다는 얘기죠. 그것의 내용.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무한히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세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태계 파괴의 한 요인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본주의를 이런 식으로 약탈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을 약탈하고 인간을 약탈하고 하는 방식의 자본주의,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걸 인간화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랑은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공론장이 열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지.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전 하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 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그 엄청난 차별과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가장 끔찍한 것은 그런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이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말하자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은 너무나 자본 편향적이에요. 반노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같은 게 제일 높은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지금 코로나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만적 자본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탈을 쓰고 한국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 야만적 자본주의 생산지이기도 하면서 본거지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야만성이 있는 사회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또 이렇게 신성화되고 신화화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데 거기에 아마 상당히 일조를 한 것이 한국의 또 대학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거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거의 임용이 어려운 이런 식의 엄청나게 모순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도 지금 결국 이런 그 문명의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성찰할 때 그 대학의 뭐 재단에 대한 어떤 비판도 중요하지만 이 학문 공동체로 있지만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혀 공동체 잡지도 않고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저는 인문학 저도 전공자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늘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중요한 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 위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인문학이 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사상과 무슨 연관을 맺으며 누가 그런 생산 담론들을 만들어내는가. 지금 노동이 위기이고 생태가 위기인데 그런 점에서 대학이라는 어떤 사회에 대한 좀 분발을 촉구를 좀 하고요. 또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있는 대학 제도들이 그런 걸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런 건 파티 같은 학교, 그다음에 또 미지행 같은 그런 학교, 또 여기서 또 공동으로 또 추구해 보려고 하는 어떤 정치 학교에 대한 이런 구상들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작은 것이 힘이 세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학교가 사회에 현실화될 때 저희가 늘 받는 질문이 무슨 개인적인 질문을 해요. 너 어디 돈 생겼냐, 땅 생겼냐, 건물 생겼냐, 갑자기 무슨 학교를 한다고 하냐. 돈 있는 사람만 하란 말이냐라는 질문을 반론을 제가 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한국의 학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립 체제가 정말 거의 독과점화돼 있는 이런 구조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학교를 어떻게 현실에 출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게 어떤 공공적 어떤 제도화 안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사적 자본들의 어떤 규합이 아니고 더 공적인 어떤 방식의 사회 디자인을 하는 그런 좀 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